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일왕영예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헝다그룹 사태가 한국 가게에 던지는 메시지. 사실 중국의 어마어마한 부동산 개발 회사인 그 헝다하고 우리나라 이 서민 또는 중산층 우리 가게가 무슨 상관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의 그 운용 보고서, 메리츠 셀러리맨 증권 투자 신탁, 제가 이제 그런 펀드에 가입해 있는데 분기 한 번씩 이런 자산 운용 보고서가 와요. 그래서 3분기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그러니까 3분기 중이죠. 운영 보고서가 왔는데 그 시기에 이제 헝다가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의 그 운용팀, 펀드 매니저하고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정리한 내용인데 상당히 좀 들을만하다. 이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많이 다르죠. 나라 자체가 많이 다르고 한데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 부동산 가격이 이례적으로 지금 급등을 이미 해버렸다. 그래서 이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그 중국 정부라든가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잖아요. 그가 맞물려서 또 전개되는 게 뭐예요? 가계부채 문제. 중국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맞물려서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 하나는 뭐 공산국가고 사회주의 국가고 하나는 뭐 이제 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는 이렇게 뭐 중국,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가격이 기록적으로 지금 올라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쇄작용으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개별 기업이나 개별 가게나 개별 국가에 한해서 그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퐁 터지고 마는 그런 작은 폭탄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관심인데, 이번 시간 주제는 한국 가게가 과연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시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유비무환의 자세. 닥치고 나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응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자는 유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부동산 투자보다 뭐가 유리해? 주식 투자 유리한 거. 황금성이죠. 황금성. 그냥 팔면 10%만 낮게 던지면 동학개미들 뭐 주식 뭐 10만 주, 만 주 그냥 팔 수 있습니다. 10%만 낮게 던지면. 근데 집은 어떻게 돼? 집, 아파트는 안 팔리죠. 안 팔릴 뿐더러 시간도 어떻게 돼? 오래 걸리잖아요. 최소 뭐 한 달, 최소 한 달이에요. 최소 한 달. 근데 주식은 우리 임보경 PD가 팔고 싶다 그러면 탁 던진다 그러면 뭐 초고속으로 그냥 0.001초 만에 딱 체결되는 게 이제 팔리는 게 주식이에요. 우리 임보경 PD 빵 터지고 갔습니다. 네, 조금 전에 던지고 갔나 봐요, 보니까. 열심히 하는 우리 임보경 PD. 네. 자, 이 얘기가 뭐냐? 부동산 투자가 길게 투자할 수 있고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고 잘하면 크게 먹을 수가 있고 뭐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특히나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투자는 정말 한 채 사고 여기서 또 담보대출 받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십 채를 이제 살 수도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인데, 이게 이제 경기가 나빠지거나 또는 그 부동산을 보유한 소유자가 현금 유동성 압박을 느낄 때 갑자기 이제 채권자들이 빨리 갚아, 뭐 이자 빨리 내, 막 이렇게 독촉하고 이런 상황이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문제다? 부동산은 황금성이 문제다.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싸게 내놔도 안 팔려요. 심지어.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그와 비슷한 얘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헝다가 왜 저렇게 됐을까를 머리에 넣어두시고, 그럼 우리는 한국에 있는 나는 가장으로서 또는 뭐 가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월급쟁이로서 뭘 준비해야 되는 것이냐, 뭘 조심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를 한번 좀 같이 한번 공유하고 제 각각의 나름에서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다만 부동산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죠. 다만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부채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심지어 유동성 없는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유동성이 없다고 보다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물론 이제 부동산도 뭐 유동성이 좋은 부동산도 있고 뭐 유동성이 약한 이제 좀 취약한 부동산이 있죠. 물건마다 다른데 대체로 부동산은 뭐 이런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 이런 거에 비해서 유동성이 좀 떨어진다,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동성이 떨어지는 약한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히 어떨 때? 부동산이 빵 뛰었을 때. 그래서 언제든지 무슨 이유로 핑계로 조정이 나타날 만한 그런 시기 국면에서는 가계 자산을 봤더니 다 부동산이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약간 유사한 맥락으로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 문맹에 가깝다. 느낌 오세요? 부동산 오를 거야. 질러. 부동산 투자해. 투기해. 왜? 미래에 가격이 오를 거니까. 사주면 오를 거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좀 금융을 좀 안다는 사람, 뭐 투자를 좀 한다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인식이라는 거예요. 왜?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거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 있죠,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20년이 지났어, 부동산 이제 시장 부동산이. 그 부동산은 왜 갑자기 그때 오르겠죠. 나는 오를 거야. 이렇게 맹목적으로 맹신하고 부동산의 가계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담가두는 거는 상당히 좀 이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것들을 따져야 되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1. 나의 현재 자산 구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가계, 대한민국 가계는 많은 부분이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앞으로 이 시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뿡 뛰어 있고 금리가 올라갈 듯한 지금 기세잖아요, 기세. 근데 부동산 가격이 더 얼마나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개개별의 그 가계 입장에서 현재 나의 자산 구조. 부동산이 몇 %일까? 뭐 이런 거. 주식이 몇 %지? 예금, 적금, 현금, 금. 우리 강상무 PD처럼 뭐 숨겨둔 뭐 금송아지가 금고에 막 이렇게 몇 마리 있다. 뭐 이러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비슷해요. 유동 및 비유동 자산의 구조. 그 가운데에서 유동 자산과 비유동 자산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 건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사이클이 이렇게 상승 사이클일 때는 이런 고민을 좀 나중에 해도 돼요, 사실은. 상승의 초입이라든가.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막 화랑을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 부동산 중에서도 유동성이 더 떨어지는 자산, 이런 것들은 줄여라 이거예요, 줄여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저 지방에 막 부동산이 막 불타오를 때는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투기세가, 투자 수요가 몰려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이 탁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싹 식거든? 어디부터 식어요? 저 변두리, 지방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부터 식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도 지방 다니면서 지방에 이런 안 되는 아파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 다음 또 세 번째 뭘 따져야 된다? 나의 소득 및 투자 가능 여유 자금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흐름. 계속 늘어날 건지. 아니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 연봉이 이제 피크 아웃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내가 임금 피크제 말 그대로 피크 아웃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연봉이 앞으로 계속 또 쫙 늘어나는 그런 사이클에 있는 거, 국면에 있는 건지, 이것들을 따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2년 후 연봉이 지금보다 뭐 30% 40% 오를 것이 확실시 돼.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내가 좀 이제는 연봉을 더 늘리기 힘들고 소득이 좀 정체될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간다. 보수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상당히. 그런데 이게 잘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절대 안 지켜진다. 왜? 사람이 뭔가 투기를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만 보여. 그것만. 수익률만 보는 거야. 수익률만. 투자 상품 이 시장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보게 된다는 거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잘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다가 한 발 늦게 깨닫고 엄청나게 후회하나 그때는 이미 돌릴 수가 없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4일 새벽에 FOMC 이제 의사록 공개돼요. 아시죠? 이때 이제 11월이니까 11월 의사록이면 뭐예요? 테이퍼링이 이제 구체화될 거예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 리포트를 보면 뭐 한 달 뜸 안 들이고 바로 그냥 11월부터 테이퍼링 쫙쫙쫙쫙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중앙은행이 뭐 자산 매입을 해가지고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이런 것들은 이제 연내에 수업 또는 뭐 향후 연내에 수업이 아니고 연내에 뭐 거의 이제 딱 그 매입을 거의 다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월 지나면은 이제 테이퍼링에 의해서 뭘 한다 이제? 금리 인상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그러니까 테이퍼링만 줄여도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거다. 그런데 금리 인상도 뜸을 들일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한 6개월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바로 금리 인상 들어갈 거래요. 물론 워낙 뭐 파월이고 옐런이고 워낙 그 주식시장 주가야 올라라 이런 매파들 아니고 비둘기파들이니까 뭐 여기서 연준이 뭐 금리 인상을 막 이렇게 막 1년에 4번씩 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1년에 2번씩 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2022년부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10년과는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게에서도 지난 10년처럼 자꾸만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안 해보던 투자를 해보고 안 가던 저 동네에 가서 뭐 부동산을 기웃거리고 이제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걸 계속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우리 유경TV 구독자들을 위해서. 나중에 닥쳐서 이거 준비하려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금리 테이퍼링을 앞두고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이제 뿜잖아요. 뿜어. 이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거의 꽃을 피우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네 번째.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투자할 때 기회비용이 어떨까? 이런 거예요. 부동산이 연 한 5% 나온다. 그러면 연 5%가 넘는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원자재라든가 요새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ETF라든가 뭐 이런 것들 ELS 많이 있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안정성, 수익성을 따져서 금리 인상 시기에 더 나은 게 어떤 건지. 이를테면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주목받는 가치주 섹터가 어디예요? 금융주라는 거잖아요. 금융주. 이미 뭐 많이 반등하기 시작했지만 한국의 금융지주 또는 미국의 금융주 이런 것들이 부동산보다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부동산을 하고 싶어. 그럼 또 뭘 따져야 돼? 야, 그러면 지난 5년간은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연 한 5% 수익을 냈어.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연 5%의 수익을 가져올 건지 어떨 건지. 이것도 이제 따져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내가 투자한 자본에 대비해서 연 수익이 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 거, 캡 레이트, 주식으로 치면 ROE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계속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유경TV 시청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좀 고민하시면서 우리 가게의 부동산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번 좀 짜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분명 다르죠. 중국과 우리나라는 분명 다른데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건설사, 우리나라의 건설사, 미국의 건설사 영업 행태라든가 어떤 수익 구조 이런 건 비슷해요. 사이클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선 분양 때려가지고 자금 조달 미리 해가지고 막 지어요. 운전 자금이 근데 건설 자금이 부족해. 그러면 경기가 좋으니까 은행들도 대출을 잘 해줘요. 롱텀하게 저리로.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막 지어요. 경기가 좋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땅을 사요. 막 부채를 일으켜서 차입을 해서. 왜냐면 땅을 사는 게 곧 돈이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땅을 사고 서울도 안 되니까 부동산에 수도권에 있는 땅을 뒤지고 안 되면 지방의 신도시 땅을 서로 선점하려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막 가게들도 부채를 일으켜서 분양시장에 뛰어들고 막 투자를 늘리고 레버리지 늘리고 그러면 사이클도 좋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잖아요. 근데 한도 끝도 없이 오르나요? 오르더라도 숨고르기 한단 말이에요. 숨고르기를. 오르더라도. 정부에서도 너무나 뜨거워지면은 가격도 뜨겁지만 또 부채도 많고 이러면은 또 누른단 말이죠. 대출을 규제하고. 건설사들 가게 대출 규제합니다. 실제로. 중국도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자금 조달하기도 어렵고 분양도 잘 안 되고. 지어놓은 아파트는 짓고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면 공사비가 부족하다. 어떻게 옛날과 달리 단기로 고리로 빌린단 말이에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난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큰 프로젝트 하나 빠그러지면 어떻게 돼? 디폴트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는 헝다였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에 어떨 것이냐? 해외 아이비들 보고서 보면 내년에 헝다 같은 애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너무 많은지도 모르겠는데 4분의 1? 네, 4분의 1 정도가 뭐 제2, 제3의 헝다가 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빠져버리면. 특히 많이 빠져버리면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기 메리츠 원용도 그건 얘기 써놨어요. 이게 만약에 리먼 사태처럼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그때도 이제 문제가 된 게 이제 이 부동산 대출하고 모기지하고 연계된 그런 파생 상품이었잖아요. 모기지 대출하고 연계된. 그럼 헝다 채권은 과연 이 파생 상품하고 연계된 게 없을까? 있으면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이제 이슈가 되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잡해진다는 거죠. 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은행 대출은 뭐 헝다의 은행 대출은 전체 은행 대출의 0.3%? 뭐 그 정도 0.3%, 0.2%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묶여가지고 파생으로 계속 연계되겠다 이러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약간 좀 더 좀 재미나기도 하면서도 섬찟한 얘기. 중국하고 우리나라의 비교. 참 왜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비교되는 건지도 참 그렇지만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 먼저 보겠습니다. 2015년 39%에서 2020년 62%로 꽁충 뛰었어요. 엄청 뛰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중국 내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은 몇 퍼센트? 40%. 난 한 50% 정도 될 거로 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게 2020년 기준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몇 프로? 100% 넘어서 지금 110% 넘었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몇 프로? 62%. 우리가 모두 상당히 좀 수치가 우리는 유경TV는 유일학년팀 숫자로 얘기하잖아요.
이런 숫자를 보면 참. 그 한국 가계 내 자산의 부동산 비중 몇 프로다? 물론 2021년에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한데 몰라요. 또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고 2020년 기준으로 62%야. 62%.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자산의 부동산 비중.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말이 되냐 이게. 응? 그러니까 말이 되냐. 말이 되는 때가 있어요.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좋을 때는 뭐 부동산 빵빵빵빵 투자하고 그래도 제가 볼 땐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이제 뜨거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평균 회귀라고. 평균 회귀의 법칙. 차면 기울고, 기울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울면 또 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찼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운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앞으로. 기울 때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10%에 전후가 되고 또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60%가 넘고 중국보다 훨씬 높고 이런 것은 과연 어떤 거를 시사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 이런 숫자들 보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보시면서 한번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대출 규제 방안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그 총량, 대출의 총량을 규제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 일선에서 어떤 반응이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한마디로 뭐라고? 민감하다 이거예요. 민감하다. 대출 총량을 가격별로 다다닥 줄여버리니까 민감하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져. 그 대출을 줄인대. 그러니까 부족한 거는 다른 걸로 메워하잖아요. 팔거나. 근데 팔리진 않아. 그러니까 뭐부터 팔아? 주식부터 판다. 그래서 동학개미들 중에 지금 주식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가계 대출, 가계 부채 이 대책 때문에 지금. 왜냐면 가장 쉬운 건 주식이거든. 이거 제가 확인한 거예요. 이거 지금 공공기관에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 연말 이제 뭐 이른바 양도세 이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이런 가계대출 규제 맞물려 가지고 주식 투자 여력이 많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헝다 사태가 대한민국 가계에 던지는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가계의 그 자산 구성을 연내에 꼭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족회의를 여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전략을 짰는데 유일한 TV에서는 좀 이제 조금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건지 아니야 유 반장이 뭘 알아 유 반장이 뭘 알아 그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긴 뭘 알겠습니까? 우리 강상구 PD한테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것을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